저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핵방패를 만드는 혁명의 심장이다.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던 북한 핵무기 총책임자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가 자신을 혁명의 심장이 아니라 고장난 부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20년 충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날, 그는 핵무기를 만들던 손으로 가족을 끌어안고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서울 한강 둔치를 가족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딸은 통역사를 꿈꾸며 영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는 핵무기 실전 배치 총책임자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충성의 탑을 바라보며 저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핵방패를 만드는 혁명의 심장이다. 그러나 그 완벽한 삶은 아들이 수업 중 쓰러진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간질입니다. 정신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의사의 차가운 선고와 함께 20년 충성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옆자리를 피했고 딸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으며 아내는 간부 부인 명단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저를 혁명의 심장이 아니라 고장난 부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새벽, 저는 가족과 함께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머리 위를 훑고 총성이 물보라를 일으키는 그 100m의 강물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죽음보다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던 손으로 가족을 끌어안고 저는 그렇게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당시 저는 북한에서 손꼽히는 엘리트였습니다. 평양 제2자 연구학원. 그곳에서 저는 핵무기 실전 배치를 총괄하는 부국장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혁명의 총알아 불렀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평생 타보지 못할 차였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면 경비병들이 일제히 경례했고 회의실에서는 제 발언 한마디에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는 김정은 원수님께 직접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동무의 연구가 조국을 지키고 있소. 그 한마디면 며칠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평양에서도 구하기 힘든 쌀밥과 고깃국. 일반 가정에서는 상상도 못할 식단이었습니다. 아들 주호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딸 유나는 평양 제1중학교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7층 아파트 거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평양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주체 사상탑의 붉은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과 수령님 덕분이다. 나는 이 체제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끔 이상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근길에 스쳐 지나가는 꽃제비거리의 불황아들, 연구소 청소부가 점심시간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 지방 출장 때 본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의 눈빛.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저들은 충성이 부족해서 저런 것이다.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저는 제 세계 안에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들 주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굳게 감긴 눈, 옆에서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질입니다. 뇌전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공화국에서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군 복무는 당연히 불가하고 앞으로 혁명 과업 수행은 어렵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간질. 북한에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병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낙인이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좋은 글씨.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은 군사대학에서 즉시 퇴학당했습니다. 사유는 혁명 수행 불능. 18살 청년의 미래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연구소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의 시간에 동료들이 제 옆자리를 피해 앉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동료들이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저를 멀리했습니다. 딸 유나는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애들이 저보고 간질 환자 집안이래요. 같이 밥 먹기 싫대요. 1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간부 부인들 모임에서 조용히 명단이 지워졌습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부의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집 앞에 수상한 차량이 서 있었고 전화기에서는 이상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벽에 걸린 김일성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20년을 바친 충성이 결국 내 가족을 지켜준 게 아니었구나. 이 체제는 우리를 부품으로 본다. 고장 나면 버리는 부품. 그 생각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손바닥만 한 작은 라디오가 들려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물건이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남조선 방송. 딱 한 번만 들어봐요. 우리 주호 때문에라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조선 방송을 듣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차라리 죽고 싶다고 중얼거리는 18살 아이. 저는 라디오를 받아 들었습니다. 욕실 문을 잠그고 환풍기를 켜서 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남한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간질, 즉 뇌전증은 완치 가능한 병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수술 성공률은 80% 이상이며 많은 환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순간 손에서 라디오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완치 가능하다고요? 서울에서는 고칠 수 있는 병을 이곳에서는 평생 불치 정신병이라고 했단 말입니까?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간질 환자와 그 가족 전체를 낙인 찍어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병을 이 체제가 일부러 불치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때 욕실 창문 틈으로 새어나간 푸른 불빛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보이부 요원이 찾아왔습니다. 동무집 화장실에서 이상한 불빛이 목격되었소. 외부 신호를 잡는 장비를 갖고 있는 것 아니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독서용 스탠드입니다. 밤에 책 읽을 때 쓰는 겁니다. 요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훑어보다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내 가족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겠다. 탈북을 결심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중국 자재 담당 김석이. 그는 늘 중국산 담배를 피우고 손목에는 수입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분명히 박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점심시간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김동무. 중국 쪽. 사람 좀 연결할 수 있겠나? 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같은 사람이 없어지면 평양 전체가 뒤집힐 거요. 각오는 되어 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가는 연구소의 백금 촉매였습니다. 핵 연구에 쓰이는 귀금속. 저는 몇 주에 걸쳐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들키면 즉결 처형이었지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공중전화에서 브로커와 통화했습니다. 가족 4명, 1인당 $5,000. 2주 내로 실행하겠소. 실패하면요? 모두 끝이오. 2주. 단 2주 만에 20년 인생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10월 16일 밤, 저는 거실 텔레비전 볼륨을 최대로 높여놓고 가족을 모았습니다. 도청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2시, 우리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간다. 아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딸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탈북 맞죠? 여기 남으면
오빠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걸 평생 보면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아들 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나을 수 있어요? 간질, 고칠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거긴 널 정신병자가 아니라 환자로 본단다. 고칠 수 있어. 아내는 결혼반지와 아이들 돌반지를 천 보자기에 쌌습니다. 이거 중국 가서 팔아요. 우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마지막 규칙을 정했습니다. 누가 잡혀도 나머지는 멈추지 않는다. 강에서 흩어지면 정해진 마을에서 만난다.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 새벽 1시,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 17층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날까봐 탈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는데 아들을 업은 등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1층 현관을 나서자 브로커의 검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4시간 동안 검문소를 3번 통과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준비한 위조 통행증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새벽 5시 반, 압록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저편에 중국 땅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에 타면 절대 말하지 마시오. 바닥에 최대한 낮게 엎드려야 하오. 6시 30분. 초소 교대전에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나무배에 올라탔습니다. 내 식구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노를 젓는 소리만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우리 배를 스쳤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빛. 저는 본능적으로 가족을 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엎드려. 움직이지 마. 그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쏴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탕. 물보라가 배 옆으로 튀었습니다. 총알이 물을 가르는 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딸이 비명을 삼켰고 아내는 아이들을 껴안고 떨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배 바닥이 쿵하고 땅에 닿았습니다. 뛰어. 뒤돌아보지 마. 저는 아들을 업고 뛰었습니다. 아내가 딸의 손을 잡고 뒤따랐습니다. 100m. 어둠 속을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우리는 멈췄습니다. 내 식구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국이야. 우리 살았어. 중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국경 마을의 조선족 노인집에 숨어들었습니다. 며칠간 옥수수죽으로 연명하며 숨죽여 지냈습니다. 창문 밖으로 중국 공안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탈북자가 잡히면 강제 북송.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브로커가 가짜 신분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조선족 가족이 되었습니다. 리성철, 박순자, 이민호, 이은주. 낯선 이름으로 낯선 땅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중국 내륙을 가로질렀습니다. 20시간이 넘는 여정. 객실을 지나가는 경찰이 신분증을 검사할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선족이요? 네. 연변에서 왔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인가. 꿈만 같았습니다. 대사관에서 저는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북한 제2자 연구학원 핵무기 실전 배치 부국장 리석입니다. 그리고 속옷 안에 꿰매어 숨겨온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 핵탄두 실전 배치 위치, 이동 계획, 지휘 체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긴급 연락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당신과 가족을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밤인데도 온 세상이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그것이 자유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국정원 조사와 하나원 교육을 거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성공률은 80에서 85%입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 슈퍼마켓에 갔을 때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과자가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눈물이 나고 있었다는 것을.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것도 어려웠고, 은행에서 번호표 뽑는 것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함이 감사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저는 KAIST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핵기술을 더 이상 무기가 아닌 의료와 에너지에 쓰이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파괴가 아닌 치료를 위한 기술. 그것이 제가 새로 찾은 삶의 의미입니다. 국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유엔 인권위사회에서도 발언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말했습니다. 핵무기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기 국민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정권입니다. 제 아들은 치료 가능한 병 때문에 평생 정신병자로 낙인 찍힐 뻔했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아들 주호는 지금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발작 없이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딸 유나는 통역사를 꿈꾸며 유엔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가족은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노을이 강물 위로 번지고 서울의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득 압록강을 떠올렸습니다. 총성이 울리던 그 어둠의 강.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평화로운 강. 저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압록강은 죽음의 강이었어. 하지만 한강은 삶의 강이야. 저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실을 전하는 증언자입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동포들이 언젠가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동포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